15세기 중반 영국은 전례 없는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년 전쟁에서 연이은 패배로 노르망디를 비롯한 거의 모든 프랑스 영토를 잃었고 국왕 헨리 6세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통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죠.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인물에게 희망을 걸기 시작하는데 그가 바로 요크 공작 리처드였습니다. 리처드는 백년 전쟁을 시작한 에드워드 3세 국왕의 증손자였으며 당시 영국 최고의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검증된 군사 지휘관이자 뛰어난 지도자였던 리처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국의 잠재적 구원자로 여겨졌죠. 곧 리처드와 그의 요크파 세력들이 헨리 6세와 랭커스터 가문으로부터 정부를 장악하려 했고 결국 왕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1453년은 영국사에서 가장 암울한 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 해는 보통 1337년에 시작된 백년 전쟁이 사실상 끝난 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1449년부터 1453년 사이에 영국은 프랑스 내 거의 모든 영토를 상실했거든요. 1449년에는 영국령 노르망디의 수도 루앙이 함락됐고 1451년에는 보르도를 잃었으며 1453년 10월 17일 카스티용 전투에서 영국의 전쟁 의지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영국 국왕 헨리 6세는 정신적 붕괴를 겪었고 약 1년 반 동안 사실상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며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패배 소식과 왕실의 무력함이 알려지자 영국 전역에서 반란이 터져나왔죠. 이는 명백한 위기 상황이었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저명한 귀족 중 한 명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들은 이 인물이 나라를 구해낼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요크 가문의 성장은 14세기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르만 정복 이후 수세기 동안 영국의 통치자들은 모두 어느 정도 정복왕 윌리엄의 후손들이었고 1154년부터 왕조는 플랜테저넷 왕조로 알려지게 됐죠. 에드워드 3세는 1327년부터 1377년까지 무려 50년간 통치했으며 그와 그의 아내 필리파 하이노는 1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5명의 아들이 성인까지 생존했습니다. 요크 가문은 이 5 아들 중 넷째인 요크 공작 랭글리의 에드먼드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에드먼드는 1341년 6월 5일에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런던시 바로 북쪽 허트퍼드셔의 킹스 랭글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5 아들들은 모두 영국 전역에 걸쳐 방대한 영지를 하사받았는데 이는 종종 옛 귀족 가문들이 몰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1362년부터 케임브리지 백작이었던 에드먼드가 1385년에 요크 공작이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고 이 임명으로 에드먼드와 그의 후손들은 요크 가문의 일원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요크는 한때 영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로마가 브리타니아에 주둔했을 당시 북부 수도였으며 당시 에보라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하드리아누스 성벽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초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행정체계를 따라 조직되는 경이 있었기 때문에 요크는 대주교구로 만들어졌고 영국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영국에서 기독교 예배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랭글리의 에드먼드가 요크 공작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이 도시는 런던에 이어 영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였죠. 에드먼드는 조카인
리처드 2세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통치를 시작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왕국의 일에 관여했습니다. 리처드는 인기 있는 통치자가 아니었고 그는 귀족의 상당수를 소외시켰으며 1386년과 1388년 사이에 큰 위기에 직면했죠. 이 시기에 리처드에 대한 반대는 존 오브 곤트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헨리 볼링브로크를 포함한 고위 귀족 집단인 영주 상소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좀 더 온건한 태도를 취했고 조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1394년 리처드가 아일랜드 원정을 떠났을 때 에드먼드가 영국 정부를 담당하게 됐던 것이죠. 에드먼드는 결국 1402년 8월까지 살았고 그가 1390년대 말에 리처드의 통치에 대한 두 번째 주요 반대 투쟁을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헨리 볼링브로크가 유럽 대륙의 망명에서 돌아와 1399년에 왕위를 차지하게 됐죠. 리처드는 폐위됐고 1400년 초에 포로로 잡혀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이며 헨리가 헨리 4세로 즉위하면서 랭커스터 가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에드먼드가 1402년에 죽자 그의 아들 에드워드가 요크 공작 자리를 계승했는데 에드먼드가 첫 번째 아내인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1373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390년대에 이르러 정치적 사건에 직접 관여하게 됐고 그의 아버지가 대립하는 세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리처드와 에드워드의 좋은 관계는 1390년에 러틀랜드 백작으로 임명되고 2년 후에는 왕실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것에서 드러나죠. 에드워드는 1394년 리처드와 함께 아일랜드 원정에 나섰고 1199년에도 두 번째로 동행했으며 그 후 리처드가 다른 귀족들에게서 몰수한 많은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4세가 왕위를 주장했을 때 에드워드는 직위를 박탈당했고 새로운 랭커스터 왕조의 왕정 체제에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몇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1402년 에드워드가 요크 공작 2세에 오르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나중에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체포됐거든요. 결국 헨리 4세의 건강이 1400년대 중반부터 악화되고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미래의 헨리 5세가 왕실 업무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맡으면서 에드워드의 지위는 호전됐습니다. 1415년 헨리 4세가 나병으로 일찍 죽은 지 2년 후 헨리 5세는 프랑스 북부를 침공하여 백년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1415년 10월 25일 아젠쿠르 전투에서 헨리 5세가 프랑스군에게 큰 승리를 거둘 때 그 자리에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영국 측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상자가 됐죠. 그는 전투 중에 머리를 맞아 극적으로 죽었고 공식적으로 2번 결혼했지만 첫 번째 결혼은 무효화됐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크 공작이라는 자귀와 요크가의 광대한 영지는 그의 조카인 요크의 리처드에게 넘어갔습니다. 리처드는 케임브리지의 세 번째 백작이자 첫 번째 요크 공작의 막내 아들인 코네리스버그의 리처드의 아들이었거든요. 케임브리지 백작은 사우스햄튼 음모에 연루됐는데 이는 헨리 5세 국왕에 대한 음모였으며 1415년 8월 초에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작이 죽자 자귀는 요크의 리처드에게 넘어갔는데 그가 겨우 4살이었을 때였고 반역죄로 아버지가 처형된 지 얼마 안 된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왕국의 가장 고위 귀족 중
한 명으로 추대된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요크 가문의 짧은 권력 상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린아이일 것이었기 때문에 1415년에 왕의 보호를 받게 됐고 그의 영지는 왕실에서 관리됐으며 그의 교육과 양육은 왕의 감독을 받았던 것이죠. 그는 저명한 랭커스터 가문의 로버트 워터턴의 가문에 맡겨졌고 나중에는 스코틀랜드와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위대한 귀족 가문 중 하나인 웨스트모어랜드 가문의 귀족 네빌 가문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1422년 8월 31일 헨리 5세는 프랑스 원정 중에 갑자기 사망했는데 아마도 이질이나 천연두로 인한 사망이었을 것입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았죠. 아젠쿠르에서 헨리가 프랑순에 거둔 주요 승리는 전쟁의 흐름을 영국에 크게 유리하게 바꿔놓았고 1420년에 헨리는 투르아 조약에 따라 영국의 왕으로서 프랑스의 샤를 6세가 죽으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됐거든요. 따라서 헨리 5세의 죽음은 문제가 됐는데 당시 1살도 되지 않은 그의 어린 아들 헨리 6세가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헨리가 성인이 되어 1437년부터 왕위에 오를 무렵 요크 공작 리처드는 이미 중년이 되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440년대에 요크 공작 리처드는 자신의 사촌인 헨리와 정반대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는데 당시 랭커스터 왕조의 세 번째 군주는 성인이었지만 효과적인 통치자는 아니었고 보퍼트 가문의 사촌들에게 지배를 받았거든요. 이들은 캐서린 스윈퍼드라는 여성과의 불륜으로 태어난 존 오브 곤트의 후손이었지만 아이들은 사후에 적자로 인정됐고 존은 생애 후반에 스윈퍼드와 결혼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왕은 1445년 헨리와 결혼하여 강력한 여왕으로 성장한 프랑스 공주 앙주의 마가레트에게서 힌트를 얻은 듯합니다. 그녀의 끈질김은 남편의 약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요크의 세 번째 공작 리처드는 랭커스터 왕조의 관심 대상이 됐는데 왕위원 사촌혼으로서 인기 있는 공작은 위협으로 여겨졌거든요. 특히 요크와 서머싯의 두 번째 공작인 에드먼드 보퍼트 사이에 경쟁이 심화됐고 보퍼트 가문은 15세기 중반에는 자기는 많았지만 영지와 재산은 부족했습니다. 1454년 3월 여왕과 보퍼트 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처드는 국왕이 무능력한 동안 왕국의 호국경으로 임명됐습니다. 요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동맹 몇 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는데 예를 들어 그는 처남인 리처드 네빌 5대 솔즈베리 백작을 영국의 대법관으로 임명했죠. 랭커스터 가문 역시 계략을 꾸몄고 1454년 말에 헨리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쇠약해졌지만 여왕과 보퍼트 가문은 이제 요크가 더 이상 호국경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사가들은 장미전쟁이라 불리는 이 갈등이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전쟁이 실제로 격렬했던 시기가 1455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455년 5월 22일 요크가와 랭커스터가의 두 군대가 각각 수천 명에 불과한 병력으로 런던 북쪽의 세인트 앨번스 마을과 그 주변에서 충돌했죠. 이곳에서 리처드와 요크 가문의 지지자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랭커스터 군대를 무찌르고 반쯤 정신이 나간 왕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요크의 숙적인 서머싯의 두 번째 공작 에드먼드 보퍼트를 죽였습니다. 보퍼트 파벌의 우두머리가 죽고 왕이 포로가 되자 요크는 남쪽으로 진군하여 런던으로 가서 다시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리처드는 1455년 후반에 소집된 의회에 의해 왕국의 호국경으로 재임명됐고 헨리 6세가 명목상 왕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몇 년 동안 사실상 영국의 통치자가 됐죠. 하지만 보퍼트 사건은 여왕과 동맹을 맺은 서머싯의 3대 공작 헨리 보퍼트에 의해 다시 부활했고 그 결과 1459년에 다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장미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요크 공작은 헨리 6세를 완전히 폐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더 굳혔고 리처드 역시 무능한 군주를 대신하여 통치할 권리를 주장해야 했죠. 리처드는 왕위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아버지 쪽으로는 에드워드 3세의 증손자였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처드가 어머니 쪽에서 왕위에 대한 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녀는 에드워드 3세의 둘째 아들인 클래런스 공작 라이오넬의 후손인 앤 모티머였습니다. 어쨌든 1460년 가을 리처드는 왕위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헨리 6세가 스스로 왕국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년간 왕국을 누가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갈등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불행하게도 요크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자신의 선천적 권리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1460년 12월 30일 그는 영국 북부의 레이크필드 전투에서 싸우다 전사했거든요. 하지만 리처드의 죽음은 요크 가문의 큰 비극이 아니었고 그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에드워드, 요크의 네 번째 공작이 요크가의 대의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끈 매우 유능한 젊은이라는 사실이 금세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에드워드는 겨우 18세였지만 1459년 전쟁이 다시 시작된 이래로 아버지와 함께 싸운 노련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키가 6피트 4인치로 매우 키가 크고 잘생기고 상냥한 에드워드는 헨리 6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위풍당당한 인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은 후 그는 요크가를 규합하여 1461년 2월 모티머 십자가 전투에서 랭커스터가를 상대로 큰 승리를 2번 거뒀고 그 다음에는 타우튼 전투에서도 승리했죠. 후자의 전투는 1461년 3월 29일 노스 요크셔에서 벌어졌으며 장미 전쟁의 이 시기를 결정짓는 전투였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이 타우튼 전투에서 싸웠으며 이는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 그리고 각각의 동맹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규모의 전투였죠. 에드워드의 군수들은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지만 유리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멀리서 랭커스터 군대의 방어선을 파괴했습니다. 랭커스터파의 핵심은 국경을 넘어 스코틀랜드로 도망쳤고 에드워드는 남쪽으로 진군하여 1461년 6월 28일 런던 외곽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에드워드 4세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잉글랜드의 국왕으로서 에드워드 4세와 헨리 6세의 차이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활력이 넘치고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1455년부터 1459년까지 그의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것과 똑같은 많은 문제에 직면했거든요. 너무 많은 갈등하는 영주와 지나치게 강력한 귀족이 있었고 특히 그의 사촌인 워릭작 백작 6대 리처드 네빌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력한 귀족이어서 문제였습니다. 네빌은 장미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쳐 그는 왕을 만드는 사람 워릭이라는 별명으로 기억되죠. 그들의 대의는
1464년 5월 15일 핵섬 전투에서 패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헨리 6세가 포로로 잡혀 런던탑에 투옥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왕인 앙주의 마가렛은 헨리 6세의 아들인 웨스트민스터의 에드워드와 함께 영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1470년에 그녀는 대륙의 동맹국과 워릭과 같은 영국의 동맹국들과 동맹을 맺었고, 워릭은 에드워드 왕을 공격하고 랭커스터 가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축출됐고 당황한 헨리는 런던탑에서 끌려나와 왕위에 복귀했죠. 하지만 헨리 6세의 재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저지대 국가로 여행을 떠나 동맹국과 용병을 모아 영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는 1471년 부활절에 벌어진 바넷 전투에서 랭커스터 가문을 완전히 격파했고, 워릭은 그날 전사했죠. 3주 후 헨리 6세의 어린 아들이자 상속인인 웨스트민스터의 에드워드가 투크스베리 전투에서 전사했고, 1471년 5월 21일 밤 헨리는 런던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왕위에 다시 올랐고 그의 적들은 모두 패배한 듯 했습니다. 1471년부터 1483년까지의 에드워드 4세의 두 번째 통치는 요크 가문의 전성기였습니다. 존 오브 본트의 후손인 랭커스터 가문의 집계는 헨리 6세와 그의 아들이 죽으면서 끝났거든요. 보퍼트 가문도 패배한 듯 했고, 킹메이커 워릭과 다른 사람들도 최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영국 군주들의 조기 사망은 영국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장미 전쟁은 1471년에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요크 가문이 수세기 동안 통치했을지도 모르는 에드워드 4세가 41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둔 1483년 4월 9일에 죽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불분명한 원인으로 일찍 사망한 것은 요크 가문의 재앙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1466년과 1480년 사이에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7명은 유아기를 넘기고 1483년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이 중 2명은 남자아이였는데, 에드워드는 1470년에 태어났고 리처드는 1473년에 태어났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 5세가 됐지만, 에드워드 5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 반이었고 몇 년 안에 스스로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망한 왕의 동생인 글로스터 공작 리처드는 조카가 미성년자일 때 왕국의 호국경으로 임명됐는데,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왕위에 올랐고 에드워드의 두 아들 에드워드 5세와 요크 공작 리처드를 런던탑에 가뒀거든요. 1483년 6월 26일 그는 리처드 3세로 선포됐고 일주일 반 후에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리처드의 끔찍한 행동으로 인해 장미전쟁이 부활했고, 사실 에드워드 4세가 죽고 리처드가 왕위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요크 왕가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웨일스 귀족 가문의 후예인 헨리 투더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헨리의 아버지는 리치몬드 백작 에드몬드 투더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가렛 보퍼트였거든요. 그녀의 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존 오브 곤트가 캐서린 스윈퍼드와 오랜 불륜 관계를 맺고 늦게 결혼하면서 그의 후손이 됐죠. 따라서 헨리는 웨일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랭커스터 가문을 통해 왕위에 대한 위태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헨리의 왕위 주장은 약했지만 헨리 투더가 언젠가 왕위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왕가를 걱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470년대 초 에드워드 4세가 짧은 내전에서 승리하여 왕위를 되찾았을 때 당시 14세였던 헨리 투더는 프랑스로 끌려가 브르타뉴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483년 리처드가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했고 프랑스 브르타뉴와 스코틀랜드 궁정의 일부 세력이 모두 그의 왕위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거든요. 헨리 투더는 강력한 어머니 마가렛 보퍼트의 지원을 받아 왕위를 노렸고 이는 장미 전쟁의 마지막 단계였으며 요크 왕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헨리와 수천 명의 지지자들은 1485년 8월 1일 하플레르 항구에서 출항했고 그들은 웨일스에 상륙했는데 그곳 주민들이 투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모여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쟁은 1485년 8월 22일 레스터의 마켓 보주워스 외곽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에서 절정에 달했죠. 보주워스 필드 전투에는 모두 약 2만 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15에서 16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전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리처드 3세가 헨리 투더에게 직접 돌격을 시도했다가 이어진 난투에서 사망한 사실에 의해 결정됐다고 합니다. 요크군의 군대는 지도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식간에 사라졌고 전투 이후 헨리 투더가 잉글랜드의 헨리 7세로 선포됐습니다. 요크 왕가는 25년도 채 되지 않아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몰락했거든요. 보주워스 필드에서의 승리로 영국을 통치하는 새로운 왕실이 탄생했습니다. 헨리 투더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랭커스터 가문 출신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의 어머니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더 가문이라는 새로운 왕가가 세워졌죠. 헨리는 보주워스 필드 이후 매우 현명한 정치적 움직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랭커스터 가문을 통해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이것을 요크의 주장과 통합하려고 했거든요. 그리하여 1486년 1월 그는 에드워드 4세의 장녀인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했습니다. 목표는 이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헨리 7세 측에서는 랭커스터 가문을 통해 어머니 측에서는 요크 가문을 통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1509년 투더 가문의 두 번째 군주로 왕위에 오른 헨리 8세는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는 요크 가문이 모계인 투더 왕조를 거쳐 계속 존속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1509년 이래로 영국과 영국의 모든 통치자는 아무리 약하더라도 요크 왕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헨리 7세는 마침내 장미 전쟁을 종식시킨 듯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에드워드 4세의 두 아들, 그의 상속인이자 후계자인 에드워드 5세와 요크 공작이라는 자귀를 가졌던 그의 동생 휴르즈베리의 리처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이 둘은 삼촌에 의해 런던탑에 갇혔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탑의 왕자로 불리죠. 리처드 3세가 그들을 런던 동쪽 끝에 있는 요새에 배치한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리처드가 조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도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역사가들은 두 소년이 1485년 보주워스 필드에서 헨리 투더가 요크 왕가의 마지막 왕과 충돌하기 전에 죽었다는 데 동의하고 리처드는 그들을 탑에 가둔 후 신중하게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1674년 여름 나무 상자와 비슷한 임시관이 탑에서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두 세트의 작은 유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탑에 있는 왕자들의 유해라고 믿어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왕실 지하 납골당에 안치됐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된 적이 없지만 탑 속의 왕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헨리 7세의 통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487년에 본명이 램버트 시넬인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탑의 왕자 중 한 명으로 선포됐지만 나중에 그의 관리자는 그의 신원을 바꿔 워릭백작이자 사망한 에드워드 4세의 조카인 조지 플랜테저넷이라고 암시했거든요. 따라서 시넬이나 워백의 주장은 진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건은 탑에 갇힌 왕자들의 운명에 대한 답이 없는 의문이 어떻게 투더 왕조의 통치 초기에 요크 가문을 되살리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는지를 강조합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15세기에 요크가를 크게 지지했던 아일랜드의 제럴딘파는 요크가를 지지하는 중심지로 여겨졌으며 투더가가 집권한 후에도 오랫동안 이런 지지는 지속됐죠. 16세기까지도 투더에게 위협이 되는 요크 가문의 또 다른 분파가 있었는데 이것은 드라폴 가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크 공작은 7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들 중 2명, 에드워드 4세와 리처드 3세가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클래런스 공작 조지는 형에게 반기를 들었고 이로 인해 1478년에 처형당했죠. 그들에게는 앤, 엘리자베스, 마가렛이라는 세 딸이 남았는데 이들 중 2명은 16세기까지 살았던 자녀를 두었거든요. 요크의 엘리자베스는 왕국의 주요 귀족 중 한 명인 서퍽의 두 번째 공작 존 드라폴과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인 서퍽 3세 공작 에드먼드는 에드워드 4세와 리처드 3세의 조카였으며 헨리 7세와 그의 후계자인 헨리 8세보다 영국 왕위에 대한 권리가 더 강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더 왕조의 두 군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됐고 드라폴은 외국 정부와 공모하여 장미 전쟁을 부활시키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 드라폴들은 결국 탑에 놓였고 그들 중 다수는 16세기 초에 처형됐는데 3대 공작은 1513년에 처형됐습니다. 별도로 클래런스 공작 조지의 후손들은 그의 딸 마가렛이 리처드 폴 경과 결혼하면서 폴 가문에 속하게 됐고 그들의 자녀로는 교회의 추기경이자 나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레지날드 폴이 있었죠. 중요한 점은 헨리 8세의 통치 마지막 10년 동안 폴 가문이 요크 가문의 여성 가계를 통해 왕위를 주장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03년 투더 가문의 마지막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했을 때 헌팅던의 헤이스팅스 가문은 요크 가문에서 유래한 우회적인 혈통을 바탕으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요크 가문은 1461년에서 1485년 사이에 잠깐 왕위를 차지했지만 요크 가문은 1세기 이상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투더 왕조의 통치 기간 내내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것이죠.